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를 든든하게 대비할 본격적인 부자 되기 프로젝트 모니터 투자 나도 부자의 김대입니다. 올겨울 많이 추웠어요. 지금 오늘은 조금 요즘 풀려가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 강추위가 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겨울에 아마 히트 상품 중 하나가 롱패딩 아닐까 싶은데요. 롱패딩 가격 만만치 않더라고요. 근데 아마 아시겠지만 알뜰하신 분들 왜 한참 추울 때는 겨울옷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따뜻해지고 봄이 되려 그러면 할인 들어가고 저렴하게 살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은퇴 준비, 미래 노후 준비 같은 경우에는 좀 젊으실 때, 지금 소득이 좀 있으실 때 약간의 부담으로 좀 저렴하게 준비하시면 나중에 좀 든든한 아마 여러분 노후가 좀 이렇게 보장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알려드립니다. 02-2077-6248, 2077-6248번 24시간 무료 상담 전화입니다.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 샵 0988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환상의 조합이 또 뭉쳐졌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최진 전문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약사 출신 재무 전문가 최진입니다. 어제 오늘 좀 따뜻했어요. 네. 과거에는 사만사온이라는 말이 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말이 없어지고 14만 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추위가 더 혹독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따뜻한 날이 굉장히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시청자님에게 이 방송 보시면서 인생의 뜨끈한 찜질방 같은 인생 설계를 해드릴 머니토크쇼 나도 부자와 함께 하시면 인생의 봄날을 평생 동안 느끼실 수 있으시니까 끝까지 시청 같이 해주시고요. 네, 저는 봄날 인생 설계 전문가 최진입니다. 네. 네. 저희 방송이 바로 아랫목입니다. 들어오세요. 자, 이어서 우리 윤창원 전문가님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새 전문가님들이 너무 멘트가 좋아지셔서 제가 어떻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MC께서 평창 롱패딩 얘기하셨잖아요. 네.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롱패딩 하나 샀냐고 그랬더니 여직원인데 안 사더라고요. 왜 안 사냐 그랬더니 입으면 단점이 있답니다. 키가 작아 보인다고. 그러면서 뭘 샀냐? 그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 난로 기능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자기는 샀다는 겁니다. 네. 그건 왜 샀어요? 그랬더니 롱패딩은 40만 원 들지만 자기는 2만 5천 원에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윤 전문가님은 직원답네요. 네, 그래서 저를 많이 닮았구나 해서 흐뭇했는데요. 네. 자, 모든 일에는 대체제라는 게 있고요. 그게 훨씬 가성비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금융과 보험에 대한 대체제들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부자 되시는 시청자님들 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MTN 재무전문가 윤창원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말씀씨 속에 그냥 뭐 수박 겉핥기 아니죠. 이 두 분은 알도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이런 두 분의 상담을 받아서 행운을 거머쥐실지 오늘 사연 주신 분 좋으시겠어요?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의 교사신 분께서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남편과는 오래전에 사별을 했지만 교직에 있으면서 자녀 셋을 잘 키울 수가 있었다고 하시고요. 딸들을 위해서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나 찾던 중에 주변의 권유로 오피스텔을 2채 계약했는데 잘했나 고민이 됩니다. 또 막내에게는 어떤 것을 해주면 좋을지도 궁금한데 노후 준비와 자녀 증여에 관련해서 좀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피스텔 2채를 두 따님께 통 크신 선생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막내가 있으십니다. 좀 남아있고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으시고 그리고 노후 준비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자녀들한테 부동산을 지금 사줘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산 증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십니다. 자, 그럼 좀 자세하게 선생님께서 월 소득이 어떻게 되시는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요, 55세 여성 중등학교 교사시고요. 네. 그 다음에 월급이 475만 원, 그리고 배당소득, 예전에 들어놓은 상품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20만 원씩 꾸준히.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분은 저축을 참 잘하셨다 이런 느낌 들고요. 네. 일반 지출 310만 원, 보장성 보험 23만 원. 상당히 적으십니다. 네. 제가 깜짝 놀랐고요. 최근에 이런 정도 보험 갖고 계신 분들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렴하긴 하나 보장성은 좀 많이 부족할 것이다 생각은 들고요. 저희가 네.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네. 주택 5억 원의 자가가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적금 예금. 최근에 오피스텔을 사시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은 많이 떨어지셨어요. 네네. 그래서 아까 사연에서 주변의 권유지 절대 저희가 사라고 안 했으니까 네. 예, 저희가 이런 거 오늘 좀 다시 짚어드리고요. 교직원 공제 1억 원에 그리고 오피스텔 2채 4억이신데 결국은 각각 1억씩 자녀분들 명의로 대출이 또 안겨지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정도 재무구조가 나쁘진 않으니 네. 저희가 또 6점부터 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보험료가 33만 원이니까 요 금액만 봤을 때는 성향 자체가 깐깐하시거나 귀가 얇지 않으신 분이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도 드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돈을 모아오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좀 적금 어떻게 하는지 좀 살펴드릴까요? 네. 495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50만 원 적금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연금저축 34만 원, 그리고 펀드 78만 원 해서 뭐 일반적인 포트폴리오는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파트 5억 원, 오피스텔 4억 원.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증가한 추세를 보이고요. 예금 적금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고갈이 됐습니다. 예전에 1억 5천 이상 있던 것들이 지금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대출이 2억 원 생기고 교직원 공제가 1억 원 있어서 총 네. 자산은 8억 6천 50인데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최근에 대출이 늘었다. 네, 이 네.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오늘 특히 제가 그 대출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네, 네. 보겠습니다. 보장성 보험료가 33만 원인가요? 23만 원인가요? 23만 원. 23만 원이군요. 네네. 정말 적게 가입하셨었군요. 네, 이 앞서 정도면- 나왔던 표가 약간 자막이 네네네. 잘못된 걸로 정정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금융자산까지 살펴보니까 자산이 그동안 혼자 이렇게 읽고 오시기에는 꽤 많이 모으셨다는 생각도 드는데 보장성 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네, 보장성 보험은 우선 그 시청자님의 삼성 VIP 종신보험이 있으신데 네네. 올해 내셨어요. 납입 기간은 좀 길지만 거의 뭐 다 내셨기 때문에 네네. 4만 100원 있으시고요. 미래에셋 안보험 그리고 요거는 또 다 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오랜 기간 완납하신 분들은 참 잘하셨다. 그리고 납입 기간이 끝났고 보장 기간이 70세지만 이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네. 돈 다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자녀분들 걸로 본인과 자녀 첫째, 둘째만 네. 예, 동부화재 프로미 브라보 라이프 보험으로 해서 손해보험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갱신형들이 좀 들어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자녀분들 보험이다 보니까 또 막내는 좀 빠져있는 약간은 이 내리사랑이라고 하는데 막내는 너무 이쁘셔서 아직 더 잘 준비해 주시려고 못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23만 3,770원 가고 계신데 보장으로 볼 때는 한 50% 정도만 지금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우리 윤창원 전문가께서는 대출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셔서 네. 지금 오피스텔 지금 2채가 각각 2억인데 그렇게 해서 2억인데 대출이 이제 그게 다 대출로 구입한 게 되나요? 절반 정도는 현금이 절반. 들어갔고요. 네네. 나머지 절반은 이제 대출을 받으신 상황입니다. 그러면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될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 대출을 시청자님이 갚아주시면 10점 만점에 뭐 저희가 9점도 드릴 수 있겠는데 오, 네. 그렇게 되시면 국세청이 썩 좋아하지 않아요. 예, 그거 징여로 간주돼서요. 예, 불성실 신고에 이 추가적인 또 세제 혜택, 네. 불이익이 있거든요. 근데 또 자녀한테 이걸 갚자니 이게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녀가 오피스텔에서 계속 거주한다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결혼해서 아파트를 사고 싶잖아요. 네. 그럼 이 오피스텔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어쨌든 누군가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녀가 이걸 1억을 본인이 갚겠다고 확실하게 서약을 하시고 네. 이렇게 주셨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조금 이른 판단이시지 않았나. 네, 네. 예, 자녀의 의형은 좀 무시가 되고 그냥 선물로 내려간 상태여서 요거는 네. 가게에 조금 부담이 되는 선택이신 것 그 같습니다. 얘기는 좀 자세히 이따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그 저축 패턴과 자산 규모를 어떤 식으로 바꿔가면 이분의 노후와 또 자녀들의 또 웃을 수 있는 증여도 가능한지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목별로 좀 어떻게 바뀌는지 좀 살펴볼까요?
네, 포트폴리오 우선 말씀드리면요. 예, 소득은 동일하시고요. 네. 지출 333만 원에서 지출을 300만 원으로 해서 33만 원 정도, 10% 정도 네. 소비 지출 통제하고요. 네. 그리고 저축 투자 162만 원에서 이렇게 되면 한 195만 원 정도로 그러겠네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있는 대출 조금씩 일시에는 안 되지만 네. 부분적으로 상환하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겠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네. 적금 50만 원, 연금저축 34만 원, 펀드 78만 원에서 162만 원 하시던 것들을 네. 이제 7% 정도 수익률로 저희가 쪼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CMA 50만 원, 그다음에 적금 2금융권으로 30만 원 들어가고요. 네. 연금저축을 다시 연금펀드로 금융기관 이전 통해서 네. 수익률 높이는 방식을 적용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펀드가 기존에 78만 원이 있으셨는데 수익도 어느 정도 나셨는데 네. 오늘 시청자님이야말로 정말 그 차물인자 하나로 투자에 성공하시는 대표적인 케이스셨습니다. 네. 네, 한 5년 정도 된 펀드를 그냥 건들지 않고 꾸준히 가셔서 그냥 딱 묶어두셨군요. 네, 그냥 묶어두셨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에 오피스텔 사실 때 딱 해지하셔서 그 돈을 넣고 이렇게 해결하셨는데 그랬군요.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 단점은 네. 시기를 잘못하면 손실이 바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주기적인 리밸런싱 항상 강조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수익 난 것들을 다 어느 정도 리밸런싱해서 지금은 30만 원 정도만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액연금, 나도부자 변액펀드로 51만 원 해서 부족한 노후 자산 챙겨드리고 195만 원으로 저희가 리밸런싱 했고요. 요것들을 꾸준히 가져가시면 한 70세 때쯤 됐을 땐 네. 7% 이상의 수익률로 저희가 안전하게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대출 받은 거 아무래도 상환해야 될 텐데 어디에서 어떻게 상환을 좀 할 수 있을지 자산 규모 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지금 있는 현금 자원으로는 상환할 게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부담이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예금과 대출을 동시에 갖고 있으면 대출을 좀 포기하시고 예금을 포기하시고 네. 대출을 상환하시면 됐는데 네. 지금은 그게 다 계약금으로 들어가신 거죠, 중도금과. 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을 갖고 상환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아까 CMA로 들어갔던 돈을 1년 단위로 대출 상환하는데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억의 대출이 있고 네. 펀드 예금 2,050만 원 있으시고요. 네. 교직원 공제 1억 원이 있는데 요거 상품 괜찮으세요? 네. 그런데 요걸 해지해서 대출을 갚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네. 좋은 건 살려가야죠. 그래서 주택자산 9억 원에서는 우측에 바뀐 상황에서는 CMA 우선 550만 원 저희가 넣어드리고요. 네. 자, ELS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왜 시청자님이 금융지식은 그렇게 높지 않으셔서 네. 저희가 중형, 중수익 ELS 상품부터 조금씩 출발하고 나중에 저축을 ELS나 ETF나로 전환해서 수익률 더 높여드리는 방식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네. 교직원 공제 그대로 유지하시면 자, 주택자산이 5억이시죠. 그렇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대출을 끼고 산 자산을 굳이 올려놓고 대출을 상각할 필요는 없다. 예, 그래서 아예 그냥 대출 금액을 뺐고요. 네. 그렇게 해서 현재 자산은 한 6억 6,050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파트를 구매하기에는 조금 자산 규모가 약하고 그렇다고 또 이제 자녀를 봤을 땐 부동산 좀 물려주고 싶고 할 때 오피스텔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마침 사연도 오피스텔을 2채를 구입해서 자녀한테 준다 이런 지금 사연이었는데 자녀를 위해서 오피스텔을 증여 물려주는 거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그때 달라요. 네. 경우에 따라서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하면 배탈이 나죠. 예, 투자도 욕심을 부리면 탈이 나게 돼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금 아주 강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보유세 및 여러 가지 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주택 매매는 활성화되지 않고 결국 뭐가 일어났냐? 증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네. 이건 무슨 얘기냐? 자, 규제를 많이 해서 보유하고 있는 분들, 일가구 다주택자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빨리 팔아서 매물이 발생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이분들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차라리 팔 거면 그냥 증여해 주겠어, 내 자녀한테. 자, 그러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기가 되게 어려워지고요. 근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냐? 자, 재건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강남에 지금 오래된 그 아파트들 재건축 계획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팔긴 아깝고 재건축 이후에 분명히 가격 상승을 생각하시는 네,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요거 하나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해부터 국가에서 시작하는 네. 예,
그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그거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렇게 정부가 초강수로 대응하다 보면 잠깐 2, 3년 동안은 버틸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결국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제 예상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재건축을 통한 초과이익 환수제, 이것이 도입됐을 때 지금 부동산계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어떤 영향이 올지 이 얘기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네, 최 말씀드리도록 전문가님. 하겠습니다. 네. 사실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실제로는 뭐 재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초과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하겠다,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이 정책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원래 이제 재건축을 하고 나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될 건데 그렇죠. 그 아파트 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이익을 좀 사유화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 원 이상이 될 경우에 50%의 부담금을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사실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는 사실 재건축을 해서 아파트의 가치를 올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일 텐데 거기에 네. 따라서 또 뭔가에 돈을 내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제도가 나온 거는 2016년에 나왔는데 너무 저항이 거세다 보니까 계속 유예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리 부동산 정책 이제 아까 윤창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정말 정부가 강공을 쓴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해서 화면을 보시면은 올해 말까지 이제 관리 처분 인가 신청 단지는 제외하겠다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말까지라는 거는 2017년까지고요. 재건축의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 관리 처분 인가 신청을 끝낸 단지에게는 사실은 2011 그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2017년 말에 사실은 재건축 단지에서 이 관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분주하게 움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사실 시행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뭐 이게 핀셋 규제인 경우도 많고 그리고 사후 약방문이다 그리고 너무 이제 약발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이런 거는 다 뭐 다른 나라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면은 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냐 이거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윤창훈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라리 증여세를 내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증여를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증여를 하실 때 유의하셔야 되는 점 한 가지는 뭐냐면 개발 이익이 부여가 되기 전에 증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이제 앞으로 보유세 도입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유세가 도입이 되면 훨씬 더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미리 증여를 좀 해주시는데 증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받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주고자 하나 받는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세금을 못 내잖아요. 네. 근데 앵커님 그거 아시나요? 어떤 거요? 세금도 할부가 됩니다. 세금 할부요? 네, 세금도 할부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자녀가 아직까지 증여세를 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은 사실 연부연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6년에 걸쳐서 낼 수 있으니까 그 네.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금 할부, 네, 연부 연납. 네. 그러니까 6년이라는 게 한정인가요? 네, 6년까지 최대 6년까지. 그래서 그걸 매월 갚아나가는 식으로?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네. 갚는 방법. 네. 왠지 느낌이 또 대출 같아서 또 하지만 뭐 그러게요. 미리 내실 필요는 없으니 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네. 이제 나라에서도 세금을 거두는 게 중요한 거지 못 내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여유가 됐을 때 잘 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자, 좀 저희가 이참에 부동산직을 좀 상식을 위해서 좀 알게 됐어요. 더군다나 요즘 증여가 많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좀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지금 보험이라는 게 보면 싸다고 저렴하다고 다 나쁘지 않고 또 고가, 비싸다고 해서 또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 맞는 건데,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또 가성비를 찾아야 되고. 근데 마침 오늘 그 사연의 가정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적은 만큼 보장이 잘 돼 있는가 했더니 조금 부실한 측면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좀 네, 소개해 네. 주시죠. 네. 어떻게 좀 바꿔야 될지도. 네. 지금 현재 그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득 대비해서 그러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보장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진짜 중대한 질환이 발생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잘 쌓아뒀던 자산을 좀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다 성장한 자녀의
지금 보험료까지도 지금 내주고 계시거든요. 아, 근데 예. 자녀분이 지금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도 앞으로 어떻게 재무 설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주실 겸 네. 그래서 자녀에게 좀 이전을 해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지금은 이제 본인의 앞으로 노후라든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한 준비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은데 보험 리모델링을 좀 하자면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것들 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지금 납입 완료가 되신 부분도 있으신데 삼성 VIP 변액종신 같은 경우에는 보장 기간이 좀 짧긴 하지만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네, 브라보 라이프 이제 프로미 같은 경우에는 3년 갱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갱신형은 아무래도 이제 실손보험일 거고요. 대부분 이제 또 다른 진단금에 대한 갱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위험보험료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조금 더 조정을 하는 걸 이제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장 기간이 70세로 좀 굉장히 좀 짧은 편입니다. 이렇게 그 부분을 종신으로 좀 느리는 저해지 건강 종신에 대한 부분들을 납입 기간은 짧게 왜냐하면은 네. 앞으로 이제 은퇴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가져가게 되면은 나중에 은퇴 자금으로 보험료를 내는 상황이 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보험 15년 정도로 납입 기간 짧게 해서 좀 추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첫째 딸, 둘째 딸한테 네. 지금 보험료를 내주고 계는 부분은 자녀가 납입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지금 조금 변경을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놔둬보자 변액펀드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나이에 맞게끔 가입을 하시는 거 그래서 51만 원 정도를 나중에 은퇴 자금을 위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네. 사실 뭐 남 같으면 뭔가를 줬을 때 또 돌아오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족끼리는 사실 뭔가 나한테 해주겠지를 기대하면서 뭔가를 해주지는 않잖아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은 더한데 더군다나 이제 노후가 됐을 때 부모가 힘이 없어지고 경제권이 없어지고 했을 때 뭐 당연히 자식된 도리로 나를 잘 키워줬으니까 부모님 잘 모셔야지는 기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이 그게 안 되면 마음같이 좀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좀 현실적으로 내 자녀에게 요 정도 물려주고 조금은 내가 기대해 있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좀 가볍게 가져가시려고 네, 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연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시겠지만 두 자녀에게 이렇게 꼭 무리해서 오피스텔을 각 한 명씩 한 채씩 네. 이렇게 해주신다는 것이 네. 노후에 대한 걱정이 없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네. 제가 그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그 마음과 부모 마음과 자녀 마음은 다르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상담을 많이 진행해 보면 오늘 시청자님도 주고 싶은 마음에 줬는데 대표적으로 보험하고요. 네. 대출은 자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 거라고 생각 안 하고요. 음. 보험을 10년 동안 내줬습니다. 그럼 네. 10년 남아서 이제 네가 내라라 그러면 아니 제가 원치 않은 거를 또 내야 됩니까? 근데 10년쯤 벌써 부모님이 내주셨잖아요. 네. 분명히 받은 건데 이건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대출도 마찬가지로 절반 정도의 대출이 껴있는 부동산이 내려가면 받은 1억에 대해서 생각은 하는데 갚을 1억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2억 주실 거면 진짜 현금으로 2억 주시면 자녀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네. 기회를 자꾸 주시는 건 좋은데 원하는 것대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성장한 자녀가 내연금이 될 수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네. 그리고 오늘처럼 제일 자녀를 키운 어머님들을 제가 만나 뵈면 자, 2자녀 키운 분하고 1자녀 키운 분하고는 피부가 다릅니다. 예, 아무래도 3자녀 키운 분들한테 여쭤봐요, 제가. 네. 그 몸이 많이 아프십니까? 그러면 관절이 안 쑤신 데가 없으시대요. 왜? 3명을 업어 키우셨잖아요. 네. 1명 키운 거랑 맞아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건강에 조금은 자신이 있으시더라도 보험은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왜냐 아프기 시작하면 그 자녀들이 또 n분의 1에서 돈 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니 1억을 주고 내가 아파갖고 자녀들한테 3천만 원씩 n분의 1로 돈을 받는다고 하면 좋은 얘기 못 들으시잖아요. 차라리 내 거 1억 잘 준비하시고 자녀들한테는 현금을 물려줄 수 있거나 또는 현금을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물려주시는 것 저희 나도부자 플래닝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네. 최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네. 저는 나이가 들면 지금 3자녀가 지금 있으시잖아요. 네, 딸이 네. 셋이잖아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딸이 2명만 있으면 됩니다. 네,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음식을 잘해주는 장금이와 아. 그다음에 네,
매달 따박따박 돈을 주는 연금이가 있으면 아, 됩니다. 예. 연금이 지금- 갖고 싶네요. 예, 그렇죠. 네네. 세 딸이 잘 성장했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두 딸을 좀 잘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은 시청자님께서 따님들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준비를 하시는 거는 어찌 보면은 노후 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협이 되실 수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리고 지금 마련해주신 오피스텔도 너무 좀 섣불리 증여에 대한 걸 좀 고민하지 않으셨나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시청자님의 명의로 만약에 구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지금 월세 소득을 받으셔가지고 소득의 일부로 쓰실 수는 있으시겠으나 네, 네. 앞서 이제 윤사원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자녀 명의로 하셨으면 이 대출금을 사실 지금 부모님이 갚아주신 지금 시청자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면 그 부분 역시도 증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요즘에 부동산 취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부동산 자금을 어디서 취득했는지에 대한 소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녀가 커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그 건물이라든지 이런 큰 것들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갚아 나가야 되는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부모님이시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을 만약에 이제 세금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이제 뭐 준비를 못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불성실 가산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세금의 폭탄을 맞으시게 되기 때문에 네. 잘 준비를 하셨지만 결국은 또 마이너스 자산으로 이어지는 거라서 그 부분은 조금 좀 더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좀 뭐 자산 좀 있으신 분들, 건물 있으신 분들은 뭐 쉽게 이제 이해를 빨리 하실 텐데 왜 건물 증여할 때 부담부 증여를 해서 좀 유리한 점들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데 네. 그것도 사실 좀 더 꼼꼼하게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역시 권 앵커께서 그 얕은 지식이 많다라고 하면 안 되죠? 들은 게 많아서. 네, 이게 저희는 좀 네. 되게 박학다식하셔서 네, 오늘 깊이는 없지만 네, 들은 제대로 게 딱 많아서. 찍어주셨습니다. 자, 왜냐하면 부담부 증여, 그 증여세, 절세는 탁월합니다. 지금 네. 화면 보시면요, 부담부 증여라는 건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주택을 내가 증여를 할 건데 네. 거기서 증여 채무 2억이나 또는 뭐 전세금을 끼워서 이제 넘겨주시는 거죠. 그럼 고금액만큼은 빠지고 3억이 증여가 돼서 네. 거기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된다. 그래서 우측 화면 보시면 그 아버님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막 며느리는 걱정하시죠. 근데 실제 걱정하셔야 될 건 아버님이세요. 아, 예. 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증여세는 내려가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 증여세를 뭐 1억 5천 냈는데 그냥 그대로 물려주셔서 5억을 물려주셨을 때 1억 5천 냈을 거를 네. 이렇게 자칫하면 보통 8억짜리가 그렇습니다. 8억짜리를 그대로 물려주면 증여세가 1억 5천 나오거든요. 네. 근데 4억의 전세를 끼고 8억짜리를 내려주면 자, 증여세는 3천 얼마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뭐냐, 양도소득세가 1억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1억 네. 5천 정도가 나와서 결국은 2천만 원 손해에 증여를 제대로 신고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럼 불성실 가산세까지 포함되면 한 2억 이상은 세금으로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쉽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니고 절대적으로 따져보시고 하셔야 된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네. 자, 뭐 명심은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증여를 해야 될 시점에 이르는 분들에게는 방법은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최진 전문가님. 네, 지금 현재 막내가 아직까지 그렇죠. 네, 없죠. 네네. 그래서 일단 건물 증여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실제로는 지금 시가가 이미 이제 사면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요 오피스텔에 대한 부분은 움직일 어떤 재간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따님, 막내 막내딸. 따님한테는 네.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 사실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다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래도 줄 때는 조금 더 스마트하게 그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마련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자산이 상승될 것부터 먼저 증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어차피 토지 부분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증여를 해주시는 게 그렇죠. 도움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받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은 나중에 추후에 시청자님께서 또 뭔가의 능력이 되셔가지고 오피스텔을 막내한테 해주고 싶으시다. 근데 이제 이 받는 사람의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만들어주면서 사실은 어찌 보면은 또 돈을 늘려가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돈을 모으는지에 대한 것들도 같이 증여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추천을 드리는 건 뭐냐면 금융상품으로 증여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명의로 해서
사실은 이제 보험료를 이미 이제 선증여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 미성년 자녀이기 때문에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미리 증여를 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주시고 증여세 신고 안 하시고 증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라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그러네요. 네, 나라가 모릅니다. 그래서 저 증여했습니다라고 신고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랑 상속세는 신고세액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시면 나라가 모릅니다. 근데 끝까지 모를 거냐? 아니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 먼저 선증여 해주시고요. 그리고 증여해주신 그 금액으로 매달 20만 원씩 나도부자 변액펀드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10년 정도 유지를 하시게 되면 비과세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일단은 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 안 되시기 때문에 돈 아끼시는 거죠. 그리고 10% 정도의 펀드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 부분도 증여를 해주시는 부분인 거죠. 지식에 대한 증여도 같이 네.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미리 선증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증여세에 대한 부분들은 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자유로워지시는 네, 자유로워지신 네, 겁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자녀가 그대로 있겠습니까? 학교를 가거나 아니면 또 결혼을 하겠죠. 그러면 결혼할 때 돈 필요하잖아요. 목적 자금이 있죠. 목적 자금 우리가 필요할 때 부족하면 어디 가죠? 은행 갑니다. 네. 그러시지 마시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자녀가 35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미 납입은 10년 정도로 끝을 냈고 그게 이제 불어나서 7% 정도로 불어나서 한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이 굉장히 해박한 지식으로 자녀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부모님 이 정도면은 아까 왜 스마트라고 한지 알만 네. 합니다. 스마트 하시네요, 부모님. 네. 어머님 스마트 하셔요. 이렇게만 하시면. 네. 자, 그런데 그 평소에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 짜드릴 때 그 자산 그 어떻게 애프터로 바꿔주나 보면 윤창환 전문가님 ETF, ELS 많이 말씀하셨는데 네네. 오늘 같은 경우는 ELS 쪽이네요, 그렇죠? 네, 제가 ELS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이제 하반기에 조금 2018년도 하반기에 조정이 예상된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차근차근 안전한 자산도 또 공개해드려야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ELS 구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건데요. 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ELS라는 것은 결국 그 대부분은 원금 보장형 ELS 많이 하세요. 그래서 90% 정도 좌측 하단을 보시면 저기 회색이 보이시죠? 네. 90%는 그냥 채권에 움직이는 거고요. 10% 정도는 옵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옵션은 한 번 나면 많이 나고요. 안 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을 90% 채권 넣었다 그러면 나는 10%만 손실 볼 수 있는데 이게 수익이 나버렸다. 그럼 이 10%가 20%도 날 수 있고 30%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90%는 지켜지겠죠. 네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 요게 원금 비보전형일 때예요. 자, 그럼 다음 화면을 보시면 네. 이런 것들이 최근에 주가가 좋다 보면 원금 보전형으로 안 팔리고 원금 비보전형 좌측 상단을 보시면 그 밑에 빨간 거 고위험의 원금 비보장형이라고 있으시죠? 네. 그래서 밑에 보면 연간 달성되면 7.3%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건 미달성 시에는 마이너스 10부터 마이너스 100이죠. 이렇게 되면 뭐냐? 옵션하고 채권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전체를 실물 주식에다가 투입한 거예요. 그럼 40%를 주식에 넣었다 그러면 이게 손실이 나면 그대로 손실로 돌아오고요. 100%를 ELS에서 다 넣었다라고 하면 그게 다 손실로 돌아오시니 최소한 가입하실 때 비보존형이냐 보존형이냐는 알고 가입하셔라. 그리고 7.3% 수익 내기 위해서 마이너스 100은 너무 아깝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ETF 추천드렸던 이유는 어차피 수익이 높기 20% 30%까지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ELS는 장점으로는 그렇습니다. 7.3%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네. 그리고 상품만 잘 선택하시면 리스크가 많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증권사나 뭐 은행 가서 나도 부자 변액 펀드가 어떤 상품인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네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이제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익히 알게 되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변액 펀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이 나도 부자 변액 펀드 네. 현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네. 현 상황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증권사 가서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희 방송국 번호 아래 나가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셔서 편하게 물어보십시오. 네. 최근 증시가 좋기 때문에 저희도 나도부자 변액펀드 말씀드리는데 교육 중에 제가 말씀드리죠. 강의 중에. 네. 자, 나빠질 때가 더 좋습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 꺾일 때가 더 호신 오니까 그때를 놓치지 마시고 가입하시면 되고요. 자, 화면 보시면 장점은 아무래도 사업비예요. 어느 펀드든 ELS든 ETF든 제일 중요한 건요. 수익 잘 나고 수수료 적은 녀석입니다. 네. 그래서 저
좌측에 빨간색 봉들을 보면 이게 펀드 가입하셨을 때고요. 네. 우측에 지금 보라색 봉은 변액연금을 가입하셨을 때인데 자, 3년, 4년, 5년, 6년, 7년까지는 재미없어요. 그러게요. 네. 펀드가 압도적입니다. 네. 그런데 9년, 10년 차를 돌아가면서 이게 길게 가니까 바뀌어요. 확 바뀌네요. 네. 네. 펀드는 2.4% 이상을 계속 떼어 나가는 거고요. 음. 그리고 우측에 보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쯤 되면 사업비 공제가 거의 끝납니다. 그럼 이 다음부터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 20년 정도를 더 보신다 그러면 펀드보다 변액연금이 훨씬 강력한 수익률을 네.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것들이 연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직전 수익률은 30%, 40%대를 가고요. 지금 빨간 박스를 보시면 롱텀밸류 주식형. 제가 제 펀드 중에 많이 갖고 있는 펀드입니다. 이게. 네. 그게 2008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연복리로 11%가 꾸준히 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시청자님들이 다 방송을 보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야, 내 거는 64%가 났어요. 어떤 게 나셨습니까? 누적 수익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지금 보시면 중간에 누적 수익률이 185%잖아요. 그러네요. 예, 네. 그러니까 63%보다 3배 더 낮죠. 아. 이건 뭐가 중요하냐? 기간으로 나누셔야 돼요. 음. 2008년도부터니까 10년을 185로 나누면 18%가 되는 건데 그렇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뭐 M사, K사 내 상품은 65%입니다. 자, 누적 수익률인지 꼭 확인하세요. 연한산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정도 수익률 가져가시면 저희가 말씀드린 7% 수익률 충분하실 것 같고요. 네. 은퇴 안정적인 소득 재원으로 이것만한 상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또 나도 부자 변액연금 어떻게 받아가실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나도부자 변액연금, 자, 기간은 좀 짧으세요. 네.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거 10년 납 못 가고요. 그냥 5년 납으로 준비해 드릴 거고요. 네. 그래서 나도부자 변액연금이 36만 원. 자, 51만 원씩 냈는데 좀 적다 이런 생각 드시지만 자, 5년 내고 몇 년 받는 건가요? 65세부터 받으셔도 35년. 오. 예, 만약에 나는 그렇게 100세까지 못 살겠어. 90세까지만 살 거야 해도 25년 받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거의 5배 이상을 받는 금액이니까 전혀 적은 거 아니고요. 네. 그리고 교직원공제 있던 거에서 41만 원. 자, 1억 현금 넣으셨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 41만 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효율이 더 떨어지는 거죠. 네, 네. 예. 그리고 연금 펀드 저희가 해드린 거 꾸준히 넣으시면 한 45만 원 해서 총 122만 원 연금 준비하실 수 있고요. 너무 적지 않냐? 교직원이시기 때문에 교직원 연금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걸로는 생활하시고 이것으로는 진짜 이제 자녀 세 분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여유 있게 여행도 다니시고 아까 최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장금이 그리고 연금이 마음에 드는데 저는 막내 여행이를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도부자 연금을 여행이로 좀 키워주시고요. 네. 오피스텔 월세 수입 자녀분들 안 주실 거면 이걸로 추가 납입하시고 네. 대출 근데 이걸로 갚으시면 큰일 납니다. 음. 증여세 신고 들어오니까요. 그건 자녀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딱 분리해서 이렇게 재정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막내 여행이도 좋고요. 뭐 순금이도 괜찮을 것 같고 금 모으고 싶다는 생각이 네. 번뜩 들고요. 자, 오늘 50대 중반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좀 키워놓으신 분도 계시고 막내가 있는데 노후 준비하고 또 부동산 관련해서 증여 궁금하신 점들 해결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내 돈을 부탁해 어떤 이야기로 여러분의 또 귀를 활짝 여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쇼미더머니 큐레이터 최진입니다. 오늘 이름을 좀 바꿔봤는데요. 자, 금요일마다 오는 우리 정석저축에 대해서 오늘 또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잘 키운 저축 습관, 10 비트코인 안 부럽다. 자, 그러면 저축 습관 어떻게 기를 것이냐. 제가 예전에 학원 다닐 때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별명이 본드걸이었었어요. 왜 본드걸이냐면
정말 학원 내내 8시간 동안 일어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 잘 됐느냐? 네, 성공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축은 네, 잘 키운 저축 습관이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불려주기 때문에 오늘은 저축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자, 습관을 기르려면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현재의 상황이라든지 인간의 욕망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아니, 재무적인 상담에서 무슨 인간의 욕망이고 인문학적인 공부를 해?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재무적인 어떤 습관 자체가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어떤 상황이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이런 신문기사가 났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이제 뭐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알바, 북단일팀 이런 걸로 사실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이 좀 많다라고 되어 있고요. 오늘 블랙 프라이데이입니다. 네, 비트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굉장히 슬픈 날이기도 한데요. 근데 부모 세대는 주택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또 빚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때문에 빚이 대물림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젊은이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돈을 벌기도 힘들고 돈을 모으기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는 늘어나고 취업은 안 되고 그런데다가 노인 부양비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 너무 힘든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투자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때문에 우울증 생기신 분들 많으시죠? 근데 비단 2030 세대만 이랬을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어땠을까요? 부모님 세대들이 거쳐온 세대도 험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닷컴 버블이니 IT 버블이니 이런 걸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 코스닥 폭락했죠. 나스닥 폭락했죠. 폭락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이런 우울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시대가 좀 다를 뿐이지 부모님 세대나 지금 청년 세대나 사실은 똑같은 길을 걷고는 있거든요. 근데 유독 우리 지금 청년 세대가 왜 힘드냐, 왜 저축 습관이 길들이기가 힘드냐에 대한 부분을 자, 우리 잠깐 돈을 좀 날려버리고 교양 시간으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매슬로우의 욕구입니다. 욕구 5단계인데요. 지금 20대, 10대, 20대, 30대들, 30대 초반까지 사실은 요 3단계까지는 건너뛰었어요. 그 3단계가 뭐냐면 자, 태어나면은 먹고 살아야 되죠. 생리적인 욕구 있습니다. 그거 극복하고 나면은 집에 대한 욕구, 안전함에 대한 욕구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있으면 소속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에서 소속감, 학교에서 소속감 이런 게 자기가 소속감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요 3단계는 부모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주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느끼고 살았어요. 근데 자기는 이제는 능력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자아 인정의 욕구가 발생이 돼서 회사에 들어갔더니 회사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버는 것도 힘들고 하다 보니까 나와서 집값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집도 사실은 마련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또다시 먹고 사는 어떤 이 문제에 봉착을 하다 보니 우리가 헬조선이니 굉장히 먹고 살기가 힘드니 그리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런 사태가 생깁니다. 근데 그러면 50대는 어떠냐? 지금 현재 은퇴를 앞두신 분들은 어떠냐? 이분들은 힘든 시기를 겪어왔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이제 은퇴는 뭐가 남았습니까? 자아실현의 욕구가 남았어요. 근데 자아실현을 하려고 하니 자녀 결혼이 있고 그리고 은퇴 준비는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생리적인 욕구, 먹고 사는 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시겠어요? 우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대가 우울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아, 내가 지금 어떤 욕구를 지금 추구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욕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를 하겠느냐. 제가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을 먼저 알고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내가 과외 선생님이 필요한지, 학교를 가야 되는지,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지, 그리고 학원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한 회사에서 팀 미팅에서 돈이 10억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부 다 예적금에 다 넣겠다, 주식 몰빵하겠다, 그래도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되니 저축성 보험에 넣겠다,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부동산에 투자하겠다,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막 난무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학교 공부를 할 때도 목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대학을 갈 거다, 내가 학교를 졸업하겠다. 사실은 목표가 없으면 우리는 학교를 졸업을 안 했을 겁니다. 중퇴를 했겠죠. 근데 목표가 중요한데 사실은 목표 없이 돈을 모으다 보니까 복권 당첨된 사람들 어떻습니까?
행복했을까요? 물론 행복한 분들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대부분이 복권 당첨은 저주였었던 분들, 굉장히 복권 당첨으로 인생이 망하셨던 분들이 많이 회자가 되시는 분이죠. 이분 3,400억 원 복권 당첨되셨는데요. 결국 사업 망했죠. 가족들 다 잃었죠. 그래서 인생이 완전 망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목표 없이 배를 타고 가시다 보면은 사실은 표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 없이 돈을 모으시는 거는 결국은 저주일 수밖에 없고 저축 습관을 기를 수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자, 차에 타시면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네.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부터 넣습니다. 목적지를 넣으면 뭐가 나옵니까? 가는까지 시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리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계산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내가 시간이 이 정도 걸리는데 나한테는 조금 더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휴게소를 얼만큼 들러가겠다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얼만큼 여유를 가지고 갈 것이냐, 시간에 대한 어떤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이냐, 내가 택시를 타고 갈 것이냐, 차를 몰고 갈 것이냐, 아니면 KTX를 탈 것이냐, 비행기를 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결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요 경비가 얼마일 것이냐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 습관을 기르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목표는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샐러리맨들 주로 25일 되면은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지는데 주로 샐러리맨들의 뇌구조 이렇죠. 네, 월급날 먼저 봅니다. 월급날만 크게 되어 있고요. 근데 월급날 되면 어떻습니까? 월급님이 로그인을 하셨는데 결국은 계속 로그아웃 하십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셔야 되는데 어떻게 바꾸시느냐? 결국 부자의 내구조로 가셔야 됩니다. 내가 목적이 명확하게 절세를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 고민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증여를 하시려면은 긴 시간 동안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공부에 대입하면 똑같죠. 긴 시간 동안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지만 수험생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편법 증여를 하시다 보니까 법의 어떤 테두리 안에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투자가도 사실은 목표가 중요하고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의 투자에도 마법 따위는 없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겠습니까? 근데 기회가 올 때 재빠르게 행동하기 위해서 마음을 먹고 자금을 모은답니다.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조선 건국 이래로 사실은 경기가 좋았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정제라는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있기 마련인데 돈이라는 비는 늘 내리기 마련이고 그때 내가 빨래통을 들고 나가서 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래통을 준비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고요. 결국 나도 부자 변액펀드를 통해서 우리 아이에게 1억 원 정도를 증여해 줄 수 있다면, 물려줄 수 있다면 그것만큼 성공한 인생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저축 습관을 어떻게 기르느냐, 그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네, 쇼미더머니 큐레이터 최진이었습니다. 네, 내 돈 부탁했다 보니까 습관 정말 중요한 걸 새삼 느끼겠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한테 주말 쓰는 습관보다는 아끼고 모으고 잘 벌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생방송 7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